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박종희 교수입니다. 이번 발표에서 저는 2020년 국회의원 선거 여론조사에 대한 메타 분석에 대해서 몇 가지 결과를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분석의 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메타 분석은 선거 감식, 즉 일렉션 포렌식을 목적으로 지향하지 않고 공개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사 자료 생성 과정을 역분석하는 자료조사 방법이다라고 저는 정의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그럼 조사 자료 생성 과정이라 하면 뭘 말하는지를 먼저 간단하게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사 결과로 이 유권자들에게 전달되는 선거 여론조사는 사실은 저희가 믿기에 어떤 여론의 추세,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유권자들의 표심, 그걸 이제 여론이라고 부른다면 여론의 추세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특징은 조사 결과 T-1 시점의 조사 결과가 T 시점의 여론의 추세에 다시 영향을 주고 이것이 다시 조사 결과에 반영되어 계속 이렇게 피드백이 되는 그런 메커니즘이 존재한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유권자에게 다른 유권자들의 선호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시그널을 주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이런 여론의 유권자 표심의 움직임이 조사 결과로 집계되는데 그 집계를 담당하는 에이전트는 조사기관이라는 부분이에요.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인데 조사기관은 조사기관 고유의 방법과 그다음에 잘 알려진 조사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방법들에 의해서 조사 결과가 일정 부분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얘기해 볼 건데요. 그러면 그런 추론은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부터 모르는 것에 대한 추론을 할 때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될 것은 역시 뭐다? 가장 중요하게는 통계적인 모형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사용하고자 하는 모형은 베이지안 멀티레벨 다이내믹 리니어 모델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먼저 이 베이지안 멀티레벨 모델을 쓰는 이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선거 여론조사 자료, 우리가 유권자 입장에서 받아보게 되는 선거 여론조사 자료 자체가 멀티레벨 데이터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조사 기관과 조사 시점으로 구분되어 있는 자료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그 자료를 직접 들여다보면 성별, 연령대별 이런 식으로 서브 그룹으로 나눠져 있기까지 합니다. 이 다수준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제가 사용할 자료는 연령 집단과 조사 기관 시점 연령 집단으로 내려온 자료가 되겠는데요. 그걸 Y스타라고 하면 여기 Y스타 IJKT가 저희가 이제 분석하게 될 자료의 기본 관측 유닛이 되겠습니다. T는 이제 타임을 얘기하겠고요. K는 연령 집단, 그래서 여기서는 5개의 연령 집단,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5개의 연령 집단이 있겠고요. J는 조사 기관에 대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 수준의 우리가 하이라키를 가진 데이터다. 그러면 이제 좀 본격적으로 우리가 조사 방법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해볼까 합니다. 저희가 시간이 자, 이건 정당 지지율 자료입니다. 정당 지지율 자료를 우리가 더불어당,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에 대한 정당 지지도 자료를 우리가 쭉 모아서 정리를 하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요. 그 크롤링된 자료에 보면 우리가 독립변수로 사용할 수 있는 조사 방법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ARS를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 또 무선전화의 비율은 몇 %나 되느냐, 그 다음에 ARS와 무선전화의 비율을 이제 같이 봐서 ARS와 무선전화 사이에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지, 그 다음에 무당층의 비중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 이런 식의 이제 독립변수를 만들어서 저희가 이런 모델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역시 앞에 나온 모델과 비슷하게 추세가 있고 이 조사기관 효과가 있지만 이제 여기서는 연령은 없습니다. 연령별 자료를 조사기관들이 다 공개하고 있지 않아서 저희는 그냥 집계된 자료를 사용했는데 여기서는 조사기관 효과와 추세를 제외하고
이 조사 방법들의 개별적인 효과를 따로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변수들이 Y에 미치는 영향, Y는 각 정당에 대한 정당 지지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ARS가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조사에 미친 영향, ARS가 미래통합당 지지율에 미친 영향, 조사된 지지율에 미친 영향, 이것들을 각각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살펴보면 결과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걸 서베이 모드 이펙트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모드가 과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정당별로 드러내는가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무당층을 더 많이 표집이 될수록, 즉 어떤 조사에 응답자들의 무당층으로 응답한 비중이 높아질수록, 뭐 또 그 이유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기 어렵지만, 무당층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패턴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크기를 보면 미래통합당이 약간 크지만 사실 통계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 마이너스 약 4.75가 더불어민주당이라면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 5.04% 정도 이렇게 무당층의 표집 여부에 따라서 차이를 보인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바로 ARS입니다. 자, 이렇게 무당층의 표집, 과대 표집, 과소 표집의 여부는 각 정당들의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비슷했지만, 균질적이었지만, 정의당을 제외한다면 ARS는 그렇지 않다. ARS는 대단히 당파적인 결과가 나온다. ARS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 미래통합당의 정당 지지율이 약 6% 정도 더 과대 표집되는 경향이 있다. 누구에 비해서? 다른 조사기관들의 조사에 비해서 그런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이거는 통계적으로 아주 유의하다. 자, 이게 왜 그럴까? 그러면 이게 ARS와 무선전화 비율, 유선전화 비율하고의 관련된 문제일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ARS와 무선전화의 인터랙션 텀은 유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즉 ARS 자체의 효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과연 그게 어떤 이유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대단히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림으로 보시면 ARS는 유독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을 과대 표집하고 다른 정당의 것은 뭐 0을 포함하고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거고요. 무당층에서는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공히 과소 표집되는 무당층이 과대 편집될 때 그런 경향성이 존재해서 이것도 중요한 경향성이긴 하지만 당파적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유권자들에게 대단한 혼란을 줄 거라고 생각되진 않지만 ARS는 당파적 차이가 굉장히 커서 유권자들에게 굉장히 큰 혼란을 줄 수 있다. 유권자들이 ARS가 들어간 ARS로 조사된 조사 결과를 받았을 때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곤혹스러워할 수 있다. 그렇다면 조사 기관 효과는 어떤 게 있을까? 조사 기관은 어떤 식으로 효과가 있을까? 자, 조사 방법과 추세 그리고 이것들을 다 컨트롤하고 난 다음에 조사 기관에게서 찾을 수 있는 효과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모양이 보이는데요. 한번 정리를 해보면 조사 방법을 통제한 결과, 추세와 조사 방법을 통제한 결과를 살펴보면 중앙일보, 매트릭스 리서치, 리얼미터, 입소스, 리서치뷰, 언론조사 공정, 에세이 컨설팅, 엠브레인, 디오피니언에서 당파적 조사기관 결과가 효과가 발견된다. 당파적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특정 정당, 양당 중에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중에 특정 정당이 선호되거나 또는 과소 표집되는 다른 정당은 그렇지 않은 거에 비해서 그러한 당파적 차이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 중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을 과대 추정한 것은 것으로 나오는 것은 매트릭스 리서치, 입소스 리서치비 여론조사 공정. 그다음 미래통합당 지지율을 과대 추정한 것은 중앙일보, 리얼미터, SA 컨설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을 과소평가한 곳,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은 그렇지 않은데 그건 어디냐? 디오피니언.
미래통합당 지지율만을 과소 추정한 것은 엠브레인으로 보인다. 이 중에서도 가장 그러면 큰 격차를 보이는 것이 어디냐?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의 그 과대 추정, 과소 추정의 그 경향성이 가장 큰 격차를 보이는 것이 어디냐? 저는 디오피니언이라고 봅니다. 여기 보다시피 이 빨간색 점과 파란색 점 사이가 서로 떨어져 있고 그 간격이 가장 큰 곳은 바로 디오피니언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미래통합당에 대해서는 다른 조사 기관과 거의 유사한 정도의 지지율을 기록함에도 불구하고 유독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큰, 그 5% 가까이 더 과소 추정하는 그런 패턴을 보였다. 디오피니언이. 그래서 한번 디오피니언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봤더니, 이미 2017년에 디오피니언이 유사한 논란에 휩싸인 바가 있다고 해요. 이게 어떤 식으로 결론이 지어졌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언론 보도만을 보면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을 디오피니언이 지나치게 과소 추정했다는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문기사가 여기 떠 있는데 2017년 신문기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정의당의 경우는 또 흥미로운 게 정의당은 바로 이 오피니언 코리아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보다시피 다른 조사에 비해서 2.5% 정도 더 정의당 지지율이 높게 조사가 됐습니다. 뭐 이거는 좀 유의해야 될 것은 예를 들면 오피니언 코리아가 정의당의 지지율이 아주 높았던 시점에 조사를 몇 번 진행하고 그 뒤에 조사를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조사기관의 어떤 의도적 편향으로 우리가 해석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역시 이 정의당의 지지율이 주로 10% 내외라고 한다면 2.5% 정도의 이 조사기관 효과는 사실은 굉장히 큰, 그 결과다. 큰 값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선거 때마다 논란이 된 게 샤이 보수 또는 샤이 진보에 대한 얘기입니다. 무당층이 과소 또는 과대 추정되는 것과 정당 지지율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즉, 자기 진영의 유권자들이 아직 표심을 못 정하고 어떤 특정한 이유로 무당층으로 이렇게 조사가 된 거다라는 얘기를 보수 정당과 진보 정당이 나란히 얘기를 합니다. 매번. 그래서 샤이 보수층에서는 샤이 보수가 아직 숨어 있다. 무당층에 숨어 있다. 그리고 진보층에서는 샤이 진보가 무당층으로 나타난 거다. 그런데 이거를 사실 정확하게 무당층, 샤이 진보, 샤이 보수에 대한 얘기를 정확하게 우리가 밝혀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선거 여론조사 결과만을 놓고 이런 거를 정확하게 규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 해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굉장히 재밌는 분석인데 무당층에 대한 조사기관 효과와 정당별 조사기관 효과의 연관성을 한번 봐보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위에서 무당층의 과소 과대 표집은 정당 지지도에 음의 영향이 있고 그것은 민주당과 통합당 내에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결과를 봤지만 좀 더 직관적으로 자 정당별 조사기관 효과는 이런 식으로 쭉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그래프를 가지고 시각화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 있습니다. 자, 무당층을 과대 표집하는 경우, 그 다음에 과소 표집하는 경우겠죠. 그 다음에 그 특정 정당을 과대 표집하는 경우, 과소 표집하는 경우. 보시다시피 무당층이 과대 표집이 되면 세 정당 모두 지지율이 다소 떨어지는 그런 패턴이 보이죠. 그 다음에 무당층이 과소 표집되면 세 정당 모두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과대 표집되는 그런 패턴이 보입니다. 즉 음의 상관성이 정의당, 민주당, 통합당 모두에게 보이는 거죠. 여기서 특별히 어떤 정당이 무당층이 과세 표집되거나 과대 표집될 때 특별히 더 지지율이 더 큰 폭으로 변한다라고 말할 만한 정당이 없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샤이 보수, 샤이 진보 얘기는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잘 말하기가 쉽지 않다. 어렵다. 근거를 찾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짧게 이제 그럼 이렇게 조사 결과를 가지고 predictive accuracy, 예측적 정확성을 한번 조사해보자. 먼저 지역구 차원에서 예측적 정확성을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역구는 총
5개의 지역구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광진을 격전지라고 부르는 광진을, 동작을, 그 다음에 종로, 그 다음에 부산에서는 부산 진갑, 그 다음에 대구는 수성갑, 이렇게 5개의 지역구를 조사했습니다. 자, 예측 조사를 위해서는 이제 인구 비중으로는 모든 유권자들이 연령대별로 골고루 같은 비율로 나와서 투표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라이클리 보터들의 연령대별 그런 투표율을 우리가 한번 찾아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총 한 3가지 정도의 정보가 있다. 즉 2016년 국회의원 선거, 즉 2016년의 국회의원 선거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와 같은 종류의 국회의원 선거니까 그 국회의원 선거를 한번 참고해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 2017년 대선, 자, 가장 최근에 가장 중요한 선거가 뭐였느냐? 대통령 선거였다. 그러면은 이번 선거가 이제 중요한 투표율이 올라갈 수 있는 중요한 선거라고 한다면 2017년 대선과 유사한 형태의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겠냐. 대선에서의 연령별 투표율 가중치를 사용해서 예측해 보면 어떨까. 그다음에 3번째로는 가장 최근의 선거가 뭐였느냐. 2018년 지방선거다. 그래서 유권자의 인구 구성의 변화가 가장 적은 그런 그 자료는 바로 2018년 이 지방선거 자료니까 그걸 참고해보자. 그럼 이 사람들은 실제 투표를 했던 사람들에 대한 그 비율 정보를 연령별로 얻을 수 있으니까. 마지막으로는 인구 비율. 자, 인구 비율로 했을 때 유권자들이 연령대별로 비슷하게 나온다면 인구 비율이 굉장히 정확한 예측을 해줄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가로축, X축에 있는 게 예측이고 세로축이 실제 선거 결과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요약해보면 3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다. 첫째, 루트민 스퀘어드 에러가 가장 낮은 예측은 뭐였느냐? 2016년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연령별 투표율 가중치이다. 그래서 RMSE가 3.17로 가장 낮다. 그 다음이 3.26 대통령 선거, 그 다음에 지방선거는 3.73, 그리고 인구 비율 가중치로 했더니 5.15로 가장 그 오차가 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그냥 5개의 선거구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압축적으로 얘기해 본다면 국회의원 선거는 국회의원 선거로 예측하는 게 맞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인구 비율에 따른 연령별 가중치를 사용하면 가장 큰 오차가 생겼다. 근데 이것도 역시 지역구 모두에 대해서가 아니라 여기 보시면 동작을에 대해서는 인구 비율 가중치가 거의 완벽한 예측을 해주게 됩니다. 자, 실제 예측과 선거 결과가 완전히 일치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즉 동작을에서는 인구 비율로 투표율이 실제로 나타났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3번째, 서울의 새 격전지인 종로구, 동작구, 광진을은 어떤 가중치를 사용하든 매우 정확한 예측을 했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이 위에 있는 이 세 점입니다. 이 세 점, 모두 다 45도 선에 아주 가깝게 붙어 있죠. 가중치 종류와 상관없이.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부산과 수성 같은 경우는 가중치가 변함에 따라서 큰 폭으로 RMSE가 변했다. 비례대표제는 어떤 식으로 예측을 하냐? 예측과 실제 선거 결과를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 자, 그래서 이런 정당들은 예측보다 더 표를 적게 얻은 것이고, 이 정당은 예측보다 표를 더 많이 얻은 거. 그래서 두 양 거대 정당이 비례대표에서 예측보다 더 많은 표를 얻었고,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더 많은 표를 얻었고, 그리고 이 소수정당, 열린민주당과 정의당은 예측보다 훨씬 더 적은 표를 얻었다. 요약해보면 국민의당과 미래한국당은 예측치 95% 확률 구간이 실제 선거 결과를 포함하고 있어서 선거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비례정당에 대한 지지율과 실제 선거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다. 2번째, 더불어시민당의 경우는 그 반대, 예측보다 더 많은 표를 비례대표에서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도 이거는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늦게 등장했고 또 열린민주당이 약 10%대의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다가 선거 막판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이제 득표율이 하락하는 그런 패턴이 있어서 그 표가 다 더불어시민당으로 가면서
그 예상보다 더 많은 득표를 했다. 셋째, 열린민주당과 정의당은 선거 여론조사 동안에는 10%대 이상의 안정된 지지율을 보였지만 실제 선거에서는 5% 이하의 낮은 득표율을 보였는데 의석 비율을 득표율과 비례하도록 만들자라는 게 바로 비례대표제의 취지인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상당히 불비례성이 보인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45도보다 거대 정당은 위에 있고 소수 정당은 아래에 있는 패턴은 뭐예요? 이게 전형적인 불비례한 선거제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 즉 종합해보면 베이지안 다수준 동적 선형 모형이 상당한 수준의 예측적 판세 분석에도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예측적 정확성도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이제 판세 조사를 위해서는 인구 비율을 사용했지만 예측 조사를 위해서는 likely voters들의 그 연령별, 집단별 그 투표율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한다면 훨씬 더 정확한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